네, 그러면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디빈디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NLP 베이직이랑 리커런트 모델 쪽 맡은 1기 5비 김예랑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게 나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말하는 게 편하신가요? 네? 아, 네, 그러면 마이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안 보이거나 뭐 소리에 문제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오늘 다룰 주제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워드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식인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랭귀지 모델링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리커런트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셨겠지만 약간 NLP에 좀 더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기본 이론들이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되는데 트랜스포머 이전에 좀 고전적인 NLP 방법론들을 오늘 많이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 붙으면은 다 N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난 렉처 3 때 CNN 하셨잖아요. 오늘 배울 RNN은 다루는 데이터 타입도 조금 차이가 있고 아키텍처도 차이가 있다. 이름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묵차를 설명드리면 워드 임베딩 하면서 실습 첫 번째 실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고전적인 랭귀지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리커런트 모델 실습은 RNN 실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완전 밑바닥부터 수식까지 다 구현하진 않고 간단하게 RNN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LSTM이랑 마지막으로 GR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디빈드는 끝납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실습 첫 번째 거 끝나고 랭귀지 모델 끝나고 RNN 전에 한번 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쉴 수 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워드 임베딩이에요. 일단 우리가 NLP를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려면은 단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어는 너무 많아요. 언어도 많고 언어 안에 있는 단어도 너무 많은데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듣게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컴퓨터는 다 수로 돼 있으니까 그럼 단어도 수적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생각했던 방법론이 바로 인코딩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활 인코딩이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단어를 5개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5명의 인물들만 난 컴퓨터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단어마다 인덱스 1을 다른 위치에 부여를 해가지고 서로 다른 벡터로 구성을 하자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마다 특정한 인덱스에 1이라는 걸 부여를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처리해서 걔를 유니크한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1 값이고 나머지는 다 0이라고 해서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식으로 단어를 표현하는 고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단어가 5개일 때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5차원의 벡터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단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단어에 맞춰서 벡터의 차원도 늘어날 거고 벡터의 차원이 늘어나면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고 컴퓨터가 버거워하겠죠? 그래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원활 인코딩의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제가 박재범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시를 만들 때 박재범 씨가 진짜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아까 원화 벡터에서 1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딱 한 칸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0 벡터는 그렇게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의미하지 않은 0 벡터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걸 스파르티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쓸데없는 정보로 내 컴퓨터의 메모리가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 원활 인코딩도 결국에 하나의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벡터 간의 의미가 비슷한 건데 벡터로 유사도를 구했을 때는 엄청나게 유사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박지범이라는 단어가 이제 10000으로 원활 인코딩이 됐고 제이팍이라는 단어는 어쩌다 보니까 맨 끝에 걸려서 00001로 인코딩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벡터 평면상에 매핑을 시키면은 둘이 직교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단어 유서도 구할 때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많이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코사인을 구해보면은 직교하는 좌표들 사이의 코사인은 0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사도가 빵이다. 둘은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벡터가 이 원한 인코딩이 실제로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여기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재밌어서 넣어봤는데 둘이 똑같은 사람인데 벡터 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어의 집합이 너무너무 커져서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사전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은 그 단어의 개수만큼 벡터의 차원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서 5명의 인물을 인코딩 시키는 데는 벡터의 크기가 5가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다 원하드 인코딩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100차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한 낭비가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떠올리게 된 핵심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약간 언어학자가 제시한 이론에서 시작했는데 distributional semantics라는 되게 유명한 언어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뜻은 그 단어 주위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었어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가운데 뱅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뱅킹의 의미는 뭐로 정의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첫 번째 문장 왼쪽에 한국어로 대충 해석을 해보면은 뭐 제가 영어 잘 못해가지고 뭐 대충 정부의 부채가 어쩌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왼쪽에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뭐 위기가 2009년에 발생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보면은 왼쪽에 유럽이 뭐 통합된 은행을 필요로 하고 오른쪽 보면은 뭐 규제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빚, 규제, 위기 이런 단어가 뱅킹 주위에 반복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아 어떤 단어의 맥락이 그 주변 단어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즉 어떤 단어는 걔 문장 안에서 걔 가까이 있는 친척들로부터 설명이 되겠구나. 라는 이론이 생겨난 거죠. 이게 원래 언어학에 등장하는 개념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빌려와서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셔널 세맨틱스를 기반으로 생겨난 이론이 바로 월드 임베딩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위의 단어들로 어떤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이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단어의 맥락 정보를 덴스한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덴스가 뭔지 약간 의문이 가실 수도 있는데 아까 원어드 인코딩 설명해 드릴 때 0은 쓸모없고 스팔스한 정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어드 인코딩을 스팔스 벡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덴스한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뒤에 또 나오는데 밑에 비교하는 표를 보시면은 원합 벡터는 대체로 차원이 되게 높겠죠? 우리가 살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다 벡터로 만들어 버리면은 사전에 차원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면에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차원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스팔스한 정보들을 굳이 다 집어넣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다음에 원합 벡터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도 하나는 스팔스합니다. 말 그대로 0이란 그 필요 없는 영 정보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 월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실수 타입으로 값을 표현을 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덴스하다, 좀 더 조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원합 벡터가 좀 까다롭고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듯이 이 박재범, 장기용, 안보영, 파마니, 강혜린이 각각 이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에 1을 갖고 두 번째 1을 갖고 환희는 네 번째 1을 갖고 이거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밤에 생각나서 쓴 사람들이 우연찮게 이 순서로 인베딩 됐을 뿐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이 직접 인덱싱을 하거나 어떤 되게 의미가 없는 규칙으로 인덱싱을 하다 보니까 단어의 의미 정보가 그러니까 수로서 잘 변환이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면에 월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다음에 나오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전체 단어 코퍼스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벡터로 매핑이 되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합 벡터는 0하고 1로만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워드 임베딩은 실수 타입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0.141, 0.2 뭐 이런 값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워드 임베딩을 실행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 워드2백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워드2백 들어보신 분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직접 써봤다 계신가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다, 콜앱을. 다행입니다. 실습이 워드2백이어서 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 워드2백 워드 임베딩을 구해가지고 학습하는 패키지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 몇 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워드2백은 정확히 말하면 프레임워크 이름이에요. 더욱더 큰 분포 내에서 특정 단어의 등장 확률을 학습시켜가지고 워드 벡터가 가진 의미를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냥 뭐 프레임워크 없이 개인이 다 워드 벡터를 수집해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코퍼스 안에서 내가 찾는 이 단어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만들어내기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쉽게 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워드2백의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어떤 엄청나게 큰 코퍼스가 있다고 할게요. 코퍼스는 그냥 어, 사전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뭉치. 그리고 이 코퍼스 안에 모든 단어들은 다 벡터로 표현이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다음에 각각의 단어들을 컨텍스트라고 하고 내가 찾는 단어를 컨텍스트라고 하고 그 컨텍스트 단어 주변에 맥락 단어들을 아웃사이드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문장 내에서 나의 타겟 단어를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타겟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맥락 단어들을 O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 문장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럴 때 이 O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문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C의 등장 확률을 가장 맥시멈으로 해줄 때까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C 벡터의 값이 가장 커질 때까지 내가 옮겨다니면서 계속 임베딩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맥락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등장 확률을 가진 C 벡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C 벡터는 보통 이런 분포상에서 나타난다더라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말이 헷갈리는 거 있으신가요? 편하게 중간중간 손 들고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없으시면은 넘어갈게요. 이 C랑 O의 개념에 대해서 눈으로 안 보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into라는 단어가 C에 해당하는 단어고 problems랑 turning, 그 다음에 banking이랑 crisis가 O에 해당하는 단어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아니 into 앞뒤로 단어가 되게 많은데 왜 앞뒤로 두 개만 보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윈도우 사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라는 게 무지막지하게 길어지다 보면은 앞뒤로 어디까지를 얘에 관련된 컨텍스트라고 쳐줘야 되지? 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얼마 사이즈만큼의 앞뒤 문맥을 볼 것인가를 윈도우 사이즈라는 단어로 정해가지고 그만큼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보시면 윈도우 사이즈가 이건 2인 케이스인데요. into를 기준으로 앞으로 두 단어, 그 다음에 뒤로 두 단어를 대상으로 into가 이 단어들이랑 같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론상으로는 되게 완벽한데 여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각 단어 간의 의미가 그렇게 유사하지 않은데 주변에 맥락이 어쩌다 보니까 겹쳐가지고 인베딩이 되게 가깝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얘는 맥락, 주변 맥락 기반으로 학습이 되는 아이니까. 예시를 들었는데, 네,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뒤에까지 박재범이 계속 나와요. 아무튼 여기도 예시를 들었는데 이 뭐 박재범의 신곡 가나다라 마바사 어쩌고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문장이 코퍼스 안에 비슷한 게 되게 많다고 쳐봅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가나다라 마바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장도 되게 많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재범이랑 가나다라가 같이 등장하는 문장도 코퍼스 안에 너무 많고 세종대왕이랑 가나다라가 등장하는 문장도 코퍼스 안에 너무 많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워드2백 모델한테 학습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박재범 벡터랑 가장 가까운 워드 벡터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학습된 워드 벡터는 세종대왕이라고 하겠죠? 실제로는 뭐 이오임즈일 수도 있고 쌈들일 수도 있는데 다 무시하고 맥락만 고려해서 세종대왕이라고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윈도우 사이즈를 고려해서 컨텍스트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한다고 한들 고려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한국어에선 특히 더 심할 수가 있는데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중요한 정보가 뒤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퀀스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 일찍 일어난 박재범 문장에 윈도우 사이즈가 2고
제가 매핑 찾고자 하는 벡터가 박재범이라고 칠게요. 그런데 이 박재범 벡터 주위의 문맥은 일찍 일어난 그 다음에 포함 가맥이잖아요. 앞뒤 두 단어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정작 가장 관련이 있고 중요한 건 AOMG라고 칩시다. 그런데 윈도우 사이즈가 2가 돼버리는 바람에 뒤에 문맥을 싹 다 잘라버려가지고 중요한 정보랑 연결이 안 돼요. 벡터 평면상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2백도 좋은 방법이긴 했으나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브인데요. 얘는 비슷한 워드2백이랑 비슷한 점이 있다면은 아까 워드2백도 윈도우라는 개념이 존재했잖아요. 윈도우는 딥러닝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아마 CV 할 때도 윈도우 사이즈라는 말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NLP 할 때도 윈도우라는 말이 이 NLP 기초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 하나의 고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창문 사이즈만큼 내가 밖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한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워드2백에서는 문맥을 창문 두 칸만큼 볼 수 있었다면 이 글로브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정한 윈도우 사이즈만큼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 그 이상의 문맥은 나는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글로브에서의 윈도우는 뭐고 그 다음에 글로브는 왜 쓰냐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얘는 그러니까 단어들 간에 동시에 발생할 확률들을 그럼 다 계산해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코퍼스 안에서 특정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는 단어 혹은 구들을 동시 발생 확률을 다 구해버려요. 이 영어 예시로 같이 보여드리면은 I like deep learning, I like NLP, I enjoy flying이라는 세 개의 문장이 있어요. 이 단어들을 학습해서 나는 약간 가까이 있는 단어들은 뭘까라는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시 발생 확률을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때 글로브의 윈도우 사이즈는 1인데 왜냐면 1은 한 번에 고려할 그 단어 토막의 크기예요. 만약에 2였다면 I like를 묶어서 이 한 칸에 쳤을 텐데 그렇지 않고 I like, enjoy, deep learning 다 따로따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는 1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문장 하나당 한 행, 한 열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이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요. 표로 표현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전체 나의 코퍼스 안에서 이 like가 i랑 같이 등장을 몇 번 했는지 여기 2잖아요. 보시면 전체 코퍼스 안에서 i랑 like가 같이 등장한 경우는 두 번이죠.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에서. 그래서 2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혹시 마우스 보이시나요? 여기 enjoy에 있는 거? 네. 이 enjoy, enjoy랑 i랑 같이 쓴 경우의 수는 몇 번이지? 라고 계산해 봤을 때 마지막 문장에서 딱 한 번 쓰였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매트릭스 자체가 시메트릭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 왜냐면 i랑 enjoy가 같이 쓰인 경우의 수랑 enjoy랑 i가 같이 쓰인 경우의 수는 사실상 똑같은 말이니까 당연히 이 매트릭스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이렇게 같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는 둘이 의미적으로 유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근거가 되니까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표 크기만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얘 지금 세 문장 중에 두 문장을 가지고 구해도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짧은 문장 가지고 구해도 표 크기가 이렇게 되는데, 스퍼스가 너무 커지거나, 그다음에 뭐 거의 세 줄에 걸친 문장을 매핑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커지겠죠? 이 매트릭스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낭비도 심하고 연산량이 쓸데없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약간 워드 임베딩을 활용하는 프레임워크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워드2백이랑 글로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베이직에서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개념은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조금 더 활용적으로 넘어가서 워드 벡터를 활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글로브나 워드2백보다 훨씬 이 개념이 간단해요. 어, 워드 벡터, 그러니까 워드를 인베딩 시켜놓은 것들은 벡터 스페이스에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를 반영을 해서 인베드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근거 없이 갑자기 랜덤 숫자로 매핑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주변 단어들과의 의미를 고려해가지고 다 매핑이 된 애들이니까. 그러면 이걸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벡터 간의 거리를 구하면 걔네끼리의 의미 관계를 알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어떤 똑똑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탕으로 월드 벡터 아날리시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워드 벡터 간의 여러 가지 기하적인 정보를 토대로 단어 간의 관계를 반대로 유추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다 매핑을 시켜놔요, 벡터들을. 그다음에 드라이브랑 드라이버랑 비슷한 방향의 비슷한 거리를 가지고 스임으로 가져갔을 때, 스임이랑 스위머도 비슷한 방향에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 그럼 티치랑 티처스도 설마 했는데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벡터 간의 기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의미적인 정보랑 거의 유추한다더라라고 라고 하는 활용법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를 딥러닝을 하시면서 쓰실 일은 거의 없고요. 뭔가 나중에 결과를 시각화해서 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코퍼스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내가 코퍼스를 잘 구축했다는 걸 보여줄 때 시각화하는 정도로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랭귀지 모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 계신가요? 아직 참을만 하신가요? 네, 그러면 랭귀지 모델까지는 이거 별로 안 길으니까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랭귀지 모델이란 말이 너무 포괄적이어가지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워드 투백이나 워드 인베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 글로브는 그러니까 단어를 의미를 반영해서 어떻게 숫자로 표현하지? 숫자로 표현한 이유는 컴퓨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듣게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지에 대한 답변으로 설명드린 거였어요.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단어들이 서로 시퀀스를 이룰 확률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시퀀스가 나타날 분포들을 계산하지 하는 방법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점점 발전해가지고 신경망을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좀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전통적인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랭귀지 모델링 방법 중에 사실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 가장 쉽죠. 왜냐면은 뭐 주어진 단어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건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들은 다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이 결합될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하는 그런 모델링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어 n개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단어 n개의 문장이 등장할 확률을 그냥 각각의 단어끼리의 조건부 확률에 곱을 해버려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되게 단순한 랭귀지 모델링 방법론이 되게 불과 얼마 전까지도 많이 쓰였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냥 구글에 뭐 할 말이 생각 안 날 때 아무거나 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하기까지 쳤어요. 그런데 구글 데이터베이스 상에 이 아무것도 하기까지 친 사람이 다음 단어로 뭘 칠 확률이 가장 크지가 다 계산이 돼 있겠죠? 근데 계산 결과 실을이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가 봅니다. 가장 위에 뜨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는 싫다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도 단어끼리의 등장 확률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시퀀스를 예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통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죠. 뭔가 약간 이 랭귀지 모델이란 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 랭귀지 모델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퀀스를 다루고 뭔가 예측하는 행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랭귀지 모델이니까 그냥 예측이 아니라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였죠.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린 거는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 방법 기반의 랭귀지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그램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얘는 아까 봤었던 조건부 확률이랑 다르게 빈도수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전체 문서에서 등장하는 빈도수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랑 미묘하게 달라요. 보면은 n그램이라고 했을 때 이 n이 무슨 값이냐면은 n번째 단어,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는 단어예요. 내가 예측하고 싶은 단어. 그러면은 n번째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정보를 활용한다 했으니까 n-1개의 단어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겠죠? 얘네가 이름이 다 있는데 뭐 사실 이름은 간단해요. 하나만 그 n이 1이면은 유니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전 단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을 다 고려하는 거죠.
바이그램은 뭐냐면은 n이 2니까 바로 전 단어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라이그램은 n이 3이니까 나 바로 이전에 두 단어만 고려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n그램이라고 쓰면 보통 포괄적으로 4보다 큰 값을, 그러니까 4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n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막 5그램, 6그램은 웬만해서는 잘 안 쓰긴 합니다. 아무튼 n개의 연속적인 단어에 의존하는 모델이에요. n-1개의 정보의 카운트를 기반으로 다음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준비했는데 지겨운 박재범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n그램을 바탕으로 이 블랭크를 예측하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게 박재범 노래 가사인데 아무튼 네, 이 블랭크를 예측을 할 겁니다. 만약에 유니그램이라고 쳤을 때는 유니그램은 n-1에서 n이 1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각의 확률만을 고려하는 겁니다. 내 앞에 거 별로 안 보고 싶고 그냥 각각의 확률만 고려한다 라는 뜻이어서 이 블랭크의 등장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냥 전체 문서에서 각각 단어들이 몇 번 등장했는지 카운트를 세요. 걔가 분모고 그다음에 그거 분해 이 블랭크에 올 단어의 카운트를 분자로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블랭크만의 독립적인 카운트 확률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n이 하나 커져서 바이그램이 된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n-1이 2 빼기 1 해서 1이니까 앞에 하나의 단어의 카운트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블랭크의 경우에는 바로 전 단어가 이 가르쳐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코퍼스에서 가르쳐줘가 차지하는 카운트 분의 가르쳐줘랑 블랭크가 같이 나타나는 카운트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라이그램의 경우에는 손 드시는 건가요? 네네. 그쵸. 그렇게 계산을 해서 가장 높은 게, 아,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풀어 설명드리자면, 이게 블랭크가 오늘 밤인데요. 제대로 된 엔그램 모델이라면, 블랭크가 오늘 밤이 가장 확률이 높게 나왔을 테고, 그리고 뭐 그 밑에는 비슷한 다른 단어들, 코퍼스에서 같이 등장했던 많은 단어들이 나왔겠죠. 혹시 대답이 됐을까요? 네. 다른 분들도 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은 트라이그램으로 넘어가서 트라이그램은 n-1 하면 3 빼기 1에서 2죠. 앞에 두 개의 단어를 보는 겁니다. 이 보름달이랑 가르쳐줘가 코퍼스 전체에서 나타날 카운트 분의 보름달 가르쳐줘 블링크가 나타날 카운트를 구해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어들의 빈도를 다 계산을 해서 결론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블랭크를 선택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엔그램이 근데 딱 봐도 약간 문제가 많은 방법 같지 않나요? 뭔가 연산을 제가 이거 예시 3개 보여드렸는데도 연산을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일단 스파게티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가 있고 스토리지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근데 스토리지 프로블럼은 좀 약간 이름이 직관적이죠. 연산량도 많고 그다음에 콤포스가 무지하게 커버리면 그 안에서 언제 다 이게 등장할 카운트를 다 세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산적으로 비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파게티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유명한 박재범 노래니까 운이 좋게 멜론 가사 코퍼스 안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약간 내가 찾는 이 문장 시퀀스가 잘 등장하지 않는 되게 특이한 문장이라고 쳐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카운트가 0이 돼서 이 분수값 자체가 0이 돼버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코퍼스 안에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으면은 아예 확률값이 싹 다 무시돼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이 단어를 예측하고 싶은데 얘는 왜 예측을 못하지? 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은 랭귀지 모델 마지막 부분인 뉴럴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윈도우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말 그대로 어떤 정해진 크기 내에서만 내가 문맥을 고려한다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시간 순으로 랭귀지 모델을 설명드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점점 뭔가 1번이 좀 뭔가 이상하네 싶으니까 그거 해결책으로 2번이 나오고 2번이 좀 이상하네 싶어서 해결책으로 3번이 나온 거예요. 즉, 이 뉴럴 랭귀지 모델은 이 엔그램이랑 그다음에 이게 뭐라 말했었죠? 저도 머리 놓고 헷갈리는데 이 통계적인 모델이랑
엔그램이랑 문제가 너무 많고 너무나도 약간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라는 생각하에 약간 좀 신경망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가지고 나온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벡터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시퀀스를 다 컨케이트네이트 해버려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본적인 히든 레이어 태우는 방법을 통해서 웨이트 매트릭스랑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만들어서 히든 스테이트로 보내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씌워가지고 이 단어끼리의 등장 분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뭔가 이 1번이랑 2번에서 많이 발전한 형태 같지 않나요? 신경망의 아이디어를 썼다는 점에서 되게 이 고전적인 방법이랑 현대적인 방법의 중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스파이시티 프로블럼이랑 스토리지 프로블럼이 해결된다는 문제가 그런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블럼이 등장했던 이유는 코퍼스가 있어도 내가 찾는 예측 단어가 없으면 그냥 0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뉴럴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포 자체를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찾는 단어랑 비슷한 분포를 띄면은 걔를 통해서 내 값을 유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시 문장에서 스튜던트의 값이 이 비슷한 단어 뭐였죠? 스튜던트랑? 잘하시는 티처? 좀, 티처, 티처 뭐 그런 거라고 칩시다. 학교에 관련된 코커스 안에서 이게 티처를 바뀌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그 단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음에 유사한 단어를 가진 티처스가 등장할 확률은 유사할 거잖아요. 큰 차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음에 티처 말고 뭐 프레지던트가 오는 확률보다는 훨씬 높을 테니까 그냥 다른 단어를 통해서도 확률값을 충분히 유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내가 찾는 단어가 코퍼스에 없다고 해서 못 구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획기적인 장점이 뭐냐면은 스토리지 프로블럼이 해결이 되는데 얘는 그냥 워드 벡터를 인코딩 해가지고 컨케이트 한 다음에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니까 굳이 이 엔그램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저장해 놓고 그때그때 카운트를 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얘도 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 더 발전된 뉴럴 네트워크가 나왔겠죠? 단점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가 고정돼 있어요. 얘도 고려할 수 있는 문맥이 정해져 있어요. 스튜던트를 고려하기 위해서 뭐 윈도우 사이즈를 3으로 제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퀀스 전체를 다 고려해가지고 스튜던트의 분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윈도우를 키운다고 한들 그렇다고 해서 다 제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컨케이트네이트가 많이 되니까 웨이트 매트릭스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껏 스토리지 프로블럼을 해결해 놨는데 여기서 더 큰 연산량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그쵸. 그런데 고려하는 단위가 많이 다르죠. 이거의 경우에는 한 시퀀스 내에서 그 시퀀스를 차지하는 토큰끼리에도 제한이 발생하는데 LLM의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기는 한데 그 문제 단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실까요? 혹시 지금 오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민님? 네. 네, 이어서 리커런트 모델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배우신 것들 중에 얘가 제대로 된 아키텍처를 다루는 부분이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세 가지의 구조를 볼 거고요. 첫 번째는 RNN입니다. 말 그대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재기, 반복, 순환 이런 뜻이잖아요. 기존에 가장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형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히든 스테이트가 그냥 바로 다음 아웃풋 레이어로 향하는 형태였는데 RNN은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셀의 인풋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셀이라는 거는 약간 리커런트라는 개념이랑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꼭 셀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해놓고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아무튼 이전 값을 기억하는 메모리 역할을 수행하는 애들을 셀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러면 이 굳이 왜 리커런트하게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인풋으로 보내느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은 이게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앞뒤 정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정보를 고려해서 다음을 예측하는 구조가 상당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노드 간에 독립적으로 아웃풋을 처리하는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로는 시퀀스 모델링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노드에서도 활용을 해서 이전 정보가 다음 정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약간 인풋 길이가 가변적인 게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RNN은 인풋이랑 아웃풋의 길이를 유동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키텍처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데, 인풋이 1이고 아웃풋이 여러 개 나오는 1대다 구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은 다고 아웃풋은 하나인 다대일 경우도 있고, 그냥 다대다로 인풋 아웃풋이 생성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태스크랑 연관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 인풋 아웃풋 길이가 유동적으로 태스크에 따라서 조정을 많이 시켜요. 예를 들어서 1대 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인풋을 넣고 이미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자막을 생성하는 이미지 캡셔닝 같은 거는 인풋은 이미지인데 아웃풋은 시퀀스 문장이니까 1대 다가 적합하겠죠. 그리고 다대1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스팸 메일 텍스트를 넣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가 과연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태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인풋은 그 메일 본문에 해당하는 그 글 시퀀스일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은 다, 그 다음에 아웃풋은 스팸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레이블 하나. 그래서 다대1 구조가 적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대다 구조는 Name Entity Recognition이라고 NLP에서 많이 하는 태스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문장에서 다람쥐가 맛있게 먹은 뭐 도토리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다람쥐는 다람쥐 말고 사람 뭐 박재범이 맛있게 먹은 음식이라고 하면은 박재범 하면은 person 태그를 붙여주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로케이션이라는 태그를 붙여주고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태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태스크가 있는데 뭐 각각 시퀀스 내 토큰들마다 해당하는 태그가 있으니까 다대다로 매칭이 돼야겠죠? 이런 경우는 다대다 구조의 RNN이 적합하겠죠? 본격적으로 구조를 보면요. 어지러지한 그림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왼쪽에 연두색 네모 2개 있는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시점 T에서의 히든 스테이트가 이 HT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전 타임 스텝에서 넘어오는 히든 스테이트를 HT-1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WX는 인풋 레이어에서의 그 웨이트 매트릭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밑에 복잡한 탄H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D는 그냥 워드 벡터의 디멘션, 그 다음에 DH는 히든 디멘션의 크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에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게 가져온 그림이고 아이디어랑 아키텍처는 이 그림을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특정한 타임 스텝 T에서 인풋 X를 넣었어요. 그리고 웨이트 매트릭스 WX랑 곱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바로 아웃풋을 뽑는 게 아니라 이전 히든 스테이트인 HT-1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아웃풋을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바로 뽑는 게 아니라 뭐 이 t 다음에 스텝인 t 플러스 1이 있으면 이 ht의 값도 t 플러스 1으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내 값을 다음 애한테 보내고 또 다음 애한테 보내고 그런 식으로 최종 시퀀스까지 도달하게 해서 파이널 아웃풋을 뽑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연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히든 레이어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은 이 HT 마우스가 이 연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RNN은 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는데요. 혹시 렉처 1, 2에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다뤘었나요? 다뤘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다뤘었군요. 네, 그러면은 자세한 설명은 뒤에 미분식도 한번 나와서 생략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점에 인풋 XT 그 다음에 가중치 행렬 WX 그리고 이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HT-1 그리고 이전 스텝의 웨이트 매트릭스 WH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한 거를 활성화 함수인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태워준 게 이 시점 T에서의 히든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MLP랑 비슷해요. 근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다르고 이전 스텝의 정보를 가져온다는 게 차이점인 거죠. 혹시 이해되시나요? 근데 막 한 번에 오늘 이거 다 이해되고 나 이거 식 당장 쓸 수 있고 이런 거는 전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저도 이것을 깨우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완벽히 저라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조고 이 구조가 어떤 데이터 처리하는데 용이하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오늘 제가 목표한 바에 120%를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로 LSTM 구현하는 게 나올 텐데 생으로 연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언돼 있는 모듈을 많이 활용해서 그 감성 분류하는 거거든요. 텍스트 주어지면은 센티멘털, 긍정, 부정 이런 거 레이블링 하는 거. 그래서 과제도 막 이런 직접 아키텍처를 바닥부터 구현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에서 뽑아내는 거는 이 아웃풋 레이어에서 또 뽑아내는 것도 사실 MLP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사실 모든 스텝마다 존재를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아웃풋을 내가 활용을 할지 말지는 그죠. 최종적으로 어떤 아웃풋을 활용할지는 시퀀스에 따라서 정하게 되겠죠. 근데 이 말 뭔가 지금 들으시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최종적인 스텝에서는 아웃풋 레이어를 이 수식대로 뽑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제 말 때문에 더 헷갈려지셨거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주세요. 아래에는 좀 뒤에 LSTM이랑 GRU도 다 여기에서 베이스돼서 나올 거여가지고 지금 모르시면 지금 말씀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 아키텍처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중간에 셀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스테이트의 값을 가져오는 그런 게 RNN의 핵심적인 기능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노드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드로 펼쳐놓고 봤을 때 보면은 이 웨이트 매트릭스 크기가 모든 히든 레이어에서 다 똑같습니다. 이게 RNN의 특징적인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키텍처로 인해 생기는 장점이랑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풋 길이에 상관없이 다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전 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스텝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전 인풋에 대한 정보가 다음 스텝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인풋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면 웨이트 매트릭스 크기 W가 고정돼 있으니까 인풋 크기에 따라서 웨이트 매트릭스가 커지는 앞전의 랭귀지 모델링 기법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점도 당연히 있는데요. 일단 연산 속도가 느리긴 해요. 왜냐면은 그냥 간단한 MLP를 생각해보면 이전 스텝 고려 안 하고 바로 아웃풋을 뽑아버리니까 연산 속도가 얘에 비해서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이전 스텝의 정보도 가져와가지고 인풋이랑 같이 연산을 해야 되니까 연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리커런트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 내 타임 스텝 전의 정보를 다 반영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리커런트한 게 가지는 장점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게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되게 장황하고 약간 저도 말이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말했는데 이 모든 문제점들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베니싱 그레디언트랑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생기고 이거에 따라서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이라는 게 RNN의 되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점이 왜 발생하는지 알려면은 트레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RNN이라는 구조를 학습시킬 때는 일단 각 스텝 T마다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인 Y T를 계산을 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T-1개의 단어를 바탕으로 T를 예측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약간 말을 애매하게 썼는데 꼭 단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면 다 가능해요. 그래서 T-1개의 스텝 동안을 바탕으로 T의 등장 확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스텝 t마다 예측한 값이랑 실제 정답 값을 비교를 해요. 그리고 이때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합니다. 밑에 수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로스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로스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각 스텝마다 로스의 평균을 때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 JT식을 보시면은 그 특정 스텝 T에서의 로스는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태우는데,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로스는 T분의 1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 스텝 로스의 평균을 구해버리는 게 전체에 대한 로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이지? 그냥 전체 뭐 부분 헷갈리네 싶으면은 그냥 RNN에서 스텝마다 쓰는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넘어가도 오늘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약간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예시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코퍼스가 시퀀스가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벡터로 만들어서 웨이트를 곱해주는데, 이전 스텝에서의 히든 스테이트와 이전 스텝에서의 웨이트까지 가치를 고려해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매 스텝마다 뽑는 거예요. 화살표가 매 스텝마다 존재하는 거 보이시나요? y hat 1, y hat 2, y hat 3, y hat 4 존재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각 스텝마다의 로스 펑션은 j1 세타, j2 세타, j3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최종적으로 구하는 로스는 전체 스텝의 평균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 로스 펑션이 동작하는 과정은 이거와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제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거티브 로그 프로바빌리티라고 나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론적인 부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값을 구하는 거랑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구하는 거랑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0이나 1로 예측될 확률은 y 해시고, 그 다음에 근데 수식이 들어가니까 죄송해요. 저도 제가 수식을 써놓고 어떻게 PPT에 안 띄워서 정리를 하자면 같은 말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는 값을 구하는 거랑 네거티브 로그 확률을 최대화시키는 값을 구하는 거는 그냥 같은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PT에 네거티브 로그 프로바빌리티 오브 어떤 단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학습하는 과정 중에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요. 일단 제가 RNN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매 스텝마다 같은 크기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일단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식은 각 스텝마다 이 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에서 WH,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의 웨이트 매트릭스 값을 각 스텝 진행할 때마다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시퀀스 전체에 대해서 연산이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일단 포워드 할 때는 WH가 고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컨스탄트, 그러니까 한국말 뭐지? 일종의 상수처럼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할 때는 분명히 WH 값이 고정적이었는데 이 값을 순전파 할 때마다 그냥 업데이트를 계속 해버리면은 이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도 WH가 계속 달라져서 원래 정답이랑 오차가 점점 커지게 돼요. 괜찮으신가요?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웨이트 매트릭스 값이 순전파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노드 하나 지날 때마다 값을 업데이트 해버리면은 역전파 할 때 히든 스테이트의 값이 매 스텝마다 계속 달라져서 오차가 점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순전파랑 역전파를 할 때 사용되는 값이 달라져가지고 학습이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학습 과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시퀀스 전체를 한번 처리한 다음에 한 번에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매 스텝마다 웨이트 업데이트가 아니라 시퀀스 하나 다 끝나고 나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BPTT라는 말이 제가 처음에 RNN 배울 때는 이런 말을 몰랐었는데 RNN의 백프로파게이션을 BPTT라고 줄여서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타임 스텝을 고려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RNN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베니싱 그레디언트랑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물론 얘가 RNN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구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RNN에서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말 그대로 기울기가 너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백프로파게이션 through time을 통해서 기울기가 퍼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랑 그다음에 활성화함수 탄H를 적용하잖아요. 근데 백프로파게이션 해가지고 탄H를 미분하게 될 때 미분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왼쪽은 식인데 제가 미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래프로 봐주세요. 일단 노드를 점점 지나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이 적용될수록 기울기는 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미분된 탄H의 그래프가 이 회색 점선이거든요.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할수록 이 y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값이 소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를 탄H를 쓴다는 특성이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미분을 거치면 거칠수록 기울기가 점점 소실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기울기가 소실되는 건데 이 문장의 입장으로 볼게요. 점점 연산이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나랑 멀리 떨어진 단어일수록 나와의 영향력을 제대로 고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노드일수록 그레디언트가 점점 사라져 버리니까 쟤와 나 사이의 영향력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약간 레이어가 많을수록 탄H를 더 많이 통과하니까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문제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퀀스를 처리하는 모델이잖아요, RNN은. 근데 이전 시퀀스에 대한 고려를 잘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어렵게 말해서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노드 간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리면 그 둘 간의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딥러닝에서는 어떤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가 또 생기죠. 그래서 RNN이 노답이어서 나온 구조가 LSTM입니다. 근데 제가 말은 막 노답 이렇게 했는데 좋은 구조예요. 좋은 구조고, 그러니까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특정한 도메인에 되게 특화된 RNN 모델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가격 변동 이런 거 지금도 RNN, LSTM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가지긴 하지만 도메인에 따라서 되게 잘하기도 한다. 뭐 옛날 거라고 해서 다 구린 거 아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롱텀 디펜던시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LSTM이에요. 이 전에는 자꾸 베니싱 그레디언트 때문에 노드가 거리가 멀면은 정보가 사라졌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히든 스테이트라는 걸 추가해가지고 일종의 약간 캐시 메모리 같은 걸 더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보가 필요할지 아닐지를 조금 더 이 정보를 홀딩하고 있다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자. 그러니까 이 정보가 필요할지 아닐지 일단 서브로 세이브를 해두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아니면 버리지 뭐 라는 마인드로 생긴 게 LSTM입니다. 말은 쉬운데 그럼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왜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가 네, PPT 순서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죄송하지만 RNN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베니싱 그레디언트는 탄H의 미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는 이 원인은 뭐냐면은 웨이트 매트릭스가 어쩌다 보니까 너무 커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을 해요.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반복해가지고 W 트랜스포즈 행렬 곱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W 트랜스포즈가 계속 곱해지게 되는데 이때 웨이트 매트릭스 값이 만약에 너무 크다 그러면 이 곱해진 값도 너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갑자기 값이 폭발하게 됩니다. 근데 얘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특정한 스레시홀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연산을 하고 스레시홀드를 넘으면은 아예 기울기 값은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RNN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인 내용인데 RNN을 학습시킬 때 만약에 이게 시퀀스 데이터니까 T-1개까지의 데이터로 인해서 T번째 데이터가 영향을 되게 크게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 학습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티처 포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은 이 박재범은 원소주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박재범은 한 다음에 정말이라고 잘못 예측해버려서 그 뒤에까지 싹 다 틀려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스텝 2에서의 단어 차이 때문에 시퀀스 자체가 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한 스텝에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해결책으로 나온 게 바로 티처 포싱입니다. 모델이 예측을 잘못하지 않도록 잘못된 예측이 발생했을 때 실제 정답을 인풋으로 넣어서 그냥 정답을 강제로 학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박재범 다음에 정말 넣으려고 하면 아니 이 시퀀스 스텝에서는 원소주가 들어가야 된다 하고 원소주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제로 앉혀다 놓고 공부시킨다는 의미에서 티처 포싱이라고 합니다. 네. 저 헷갈려서 그런데 그럼 원래 루스는 언제 계산하는지 지금은 스텝 2에서 계산한다는 거죠? 잘못 계산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못 계산했을 때 그쵸. 스텝 2에서만 루스를 흘려주는 거고 원래는 끝까지 가는 건가요? 끝까지 간 다음에 다 생성해 놓은 다음에 루스를 흘려주는 건가요? 원래라는 게 맞게 생성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둘 다 오답인데 응. 지금은 약간 박재범은 정말까지만 생성하고 여기서 너 틀렸어 하고 해버리는 것 같고 그렇게 이해했고 원래는 박재범은 정말 귀엽다까지 생성을 한 다음에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혹시 맞나요? 제가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럼 이따가 끝나고 네. 혹시 비슷한 게 궁금하다 하시면 끝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RNN 제가 텍스트 예시를 계속 들어서 텍스트에만 쓸 수 있는 줄 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시퀀스 데이터인 모든 도메인에 사용이 가능해요. 시퀀스라고 하면 데이터에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텍스트도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시계열 데이터에도 사용 가능하고 약간 순서가 있는 오디오 파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래도 되고 아니면 말소리에도 가능해요. 그래서 라벨링도 되고 생성도 되고 캡셔닝 이런 많은 태스크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그 품사 예측하는 POS 태깅이랑 개체명 인식하는 NER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감성 분류에도 많이 쓰입니다. 이거 과제로 하실 거고. 그다음에 QA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도 어차피 텍스트니까 텍스트도 시퀀스 데이터잖아요. 그다음에 오디오의 스피치 리코그니션 음성 인식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정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얘는 일종의 매트릭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NLP에서 자주 사용하는 매트릭입니다. 모델이 얼마나 다음 예측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근데 퍼플렉시티가 크다는 거는 얘가 엄청 헷갈려 한다는 뜻이니까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모델이 계산한 확률의 역수를 다 곱해버립니다. 그래서 확률이 클수록 예측을 잘하는 거니까 반대로 퍼플렉시티는 작을수록 좋겠죠? 수식은 구한 모든 확률의 역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습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노트북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RNN은 문제를 많이 안 냈어요. 그래서 일단 LSTM에 발생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RNN의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때문에 멀리 떨어진 노드에 있는 정보를 반영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 스텝의 정보까지 다 잘 저장하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이디어로 생긴 모델이 LSTM입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이전 스텝의 정보를 아예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셀 스테이트를 만들자가 핵심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게 말이 셀 스테이트지 그냥 히든 스테이트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걔의 역할은 그냥 이전 정보를 쭉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히든 스테이트 하나로 그 이전 스텝의 정보를 처리했다면 히든 스테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전 스텝의 정보만 간직하고 있게 만드는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 더 생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되게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건 3개의 게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당연히 인풋 들어가는 게이트 있을 거고, 그다음에 특이한 건 forget 게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cell state, 그러니까 이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하나의 또 다른 hidden state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온 정보를 내가 이번 스텝 때 써먹을 건지 아니면 버릴 건지를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게이트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forget 게이트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LSTM의 핵심이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rget 게이트가 동작하는 수식적인 원리는 오른쪽과 같아요. 이전 스텝에서 hidden state랑 지금 input이랑 그다음에 weight를 곱해서 bias를 더해주고 시그모이드를 태웁니다. 근데 이 인풋 게이트에서 시그모이드를 쓴다는 점이 중요한데, 왜냐면은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0이랑 1 사이의 값을 출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0이랑 1 사이 값으로 나타내서 0에 가까우면 걔는 그냥 forget 해버리는 게 되겠죠. 1에 가까울수록 이 정보는 살린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풋 게이트는 일단 아래는 구조에서 LSTM 구조에서 크게 강조할 점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셀 스테이트에서 가져온 정보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냐가 중요해요. 일단 아까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게이트, 이 forget 게이트를 통과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 forget 게이트를 통해서 선별된 정보를 가지고 이 다음 스텝에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이 t-1에서 가져온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근데 t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t의 정보는 그럼 다음 셀 스테이트에 얼만큼 넘겨주지? 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t 다음 스텝인 t 플러스 1을 위한 새로운 셀 스테이트를 어떻게 생성하냐면은 여기 c 틸다 보이시나요? 이 c 틸다가 새로운 셀 스테이트 후보군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이 forget 게이트를 통과한 값에 대해 가지고 이전 셀 스테이트 값을 곱하고, 그리고 현재 c 틸다 값이랑 forget 게이트를 통과한 값을 더해서 새로운 셀 스테이트 후보 CT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복잡하실 수 있는데 그냥 연상 그대로 봐주시면 돼요. 이 첫 번째 X는 이전에서 넘어온 셀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 X 플러스 돼 있는 이 게이트에서 만드는 거는 다음 스텝에 보낼 셀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T가 만들어낸 셀 스테이트.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에서 값을 구할 때는 element wise multiplication을 통해서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음 스텝을 위한 약간 셀 스테이트 후보군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플러스 연산이 쓰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 CT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전 셀 스테이트, 그 다음에 셀 스테이트 후보군이었던 C 틸다,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를 통과해서 시그모이드를 태워서 이 C 틸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줄 이 확률값, 이것들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더해줘요. 그러니까 기억할 정보를 서로 더하기로 체결을 해주니까 체인룰 때문에 발생하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LSTM에선 발생을 안 하겠죠. 이 플러스로 연산된다는 강력한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전 정보는 그대로 살리면서 다음 셀 스테이트로 내 정보도 안전하게 보내는 메커니즘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고비를 넘으셨어요. 왜냐하면 GRU는 그 3개 게이트에서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냥. 얘는 거의 똑같은데 아웃풋 게이트가 없이 그냥 리셋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2가지 게이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셀 스테이트랑 히든 스테이트를 그냥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로 다시 합친 구조예요. 다 떠나서 그냥 게이트 2개로 줄어들었고, 이 리셋이랑 업데이트만 있는데 똑같이 시그모이드랑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해서 어떤 정보를 얼마큼 넘길 것인지를 0과 1 사이의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z 값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재 값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해서 다음 셀로 넘길지에 대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z가 크면 클수록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지금 스텝 t의 값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GRU랑 그럼 LSTM이랑 차이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태스크에 따라 달라요. LSTM이 더 잘하는 것도 있고 GRU가 더 잘하는 것도 있고, 근데 뭔가 하나로 딱 정해서 얘가 훨씬 나아요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GRU가 좀 더 나중에 나왔으니까 장점을 찾아보자면은 그러니까 성능 면에서 그러니까 학습할 파라미터가 좀 더 적잖아요. 얘는 게이트를 하나 없앴으니까. 그래서 파라미터 좀 더 적은 게 GRU가 LSTM에 비해 가지는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게 구조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NLP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송해요. 10분 일찍 끝내드리려 했는데 거의 딱 맞춰서 끝내버렸네요. 아무튼 NLP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웠었고 단어의 의미를 벡터로 표현하는 법, 그 다음에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고전적인 모델링 방법들, 그 다음에 좀 더 세련된 모델링 방법들 그렇게 배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순환신경망 구조를 배웠었는데 RNN이랑 LSTM이랑 GRU를 배웠습니다. RNN에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좀 심각해서 그것 때문에 생긴 게 LSTM이고 그리고 GRU는 근데 LSTM에서 게이트 하나 뺐더니 성능도 괜찮고 연산량 더 작음 해서 생긴 애입니다. 그리고 네, 이건 짧게 줄일게요. 무조건 오늘 배운 RNN이 텍스트에만 사용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양한 시퀀스 데이터에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차시가 트랜스포머예요.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해도 지난 차시에 CNN 배우셨고 지금 RNN 배우셨고 다음에 바로 트랜스포머 들어가는데 아키텍처가 많아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모델 구조를 꼭 알아두시고 모델 구조의 발전 과정에서 이전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다음에 어떤 모델이 생겼는지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 뒤에 여기 있을 테니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